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3프로TV 하이라이트 저도 이거 네이버에서 보고 뭔가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3프로TV를 쭉 방송을 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죠, 일하기 바쁘신 분들 바쁘잖아요.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만 꼽아서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라디오처럼 저희가 늘 함께 해주시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이제 그 CNBC 기사를 보고 있는데 네. CNBC가 바로 그런 서비스 합니다. 오. 그래갖고 너무나 많은 기사들을 요약해갖고 딱딱딱 그 텍스트로 보여줘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시간이면 네. 모든 그날 기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군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유료인가요? 유료죠. 조금 돈 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모든 더보기란에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채권 담당 연구원님이신 만큼 또 오늘도 금리 이야기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당연히 영향받아서 너무 금리 인상이 가파르다. 뭐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가파르다 네네. 해서 조정을 좀 많이 네네. 받았었잖아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급격히 위축이 됐어요. 이게 사실 이전에는 50bp 인상 정도만을 좀 소화하면서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75bp 인상 가능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50bp 인상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6월에 이제 75bp냐 50bp냐로 지금 좀 등락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75bp가 어느 정도 좀 유력하게 등장을 하면서 지난 주말 이제 좀 미국 증시가 많이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75bp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5월에 50bp를 하면서 QT도 같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QT의 효과는 보통 한 25bp의 금리 인상 효과라고 보다 보니까 5월에만 사실상 75bp의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보면은 6월에 사실 50bp로 낮춰버리면 이게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거냐? 사실 근데 연준은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까지는 50bp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데 75bp는 새로 등장을 한 거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의 그 숫자가 50bp가 찍힌다고 하더라도 QT와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네네. 75bp인 거다로 네네.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50 찍혀도 우리는 75로 받아들여야 되면 그냥 지금부터 75bp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또 지금 계속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네네.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서 또 오늘 같은 시장만 하더라도 다시 이제 테크주 반등하면서 또 시장이 다시 좀 강세를 보였고 조금씩 계속해서 좀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저는 75bp의 인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조금 상반기에 좀 빠르게 다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50bp도 처음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75bp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수치까지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 90년대 이제 인플레가 높을 네. 때 한번 75bp를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때 그렇죠. 당시 50bp 네.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75bp를 하면서 거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75bp를 한번 하면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75bp를 하면은 사실 금리 인상의 거의 마지막 시그널이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에서는 이번엔 75bp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높여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50bp씩 정도씩 이렇게 인상을 하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오히려 25bp씩 조금 그렇죠. 낮춰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75bp를 금리로 인상하기보다는 어쨌든 50bp로 올리되 QT를 병행하면서 그걸 좀 확대시켰다가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슬로우해지는 그런 네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바로 다음 주에요. FOMC 네네. 회의가 바로 다음 주인데 이 어떻게 그러면 전망을 네.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네네. 50이냐 75냐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숫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네. 사실 이미 거의 다 예상하는 정도니까 네. 정말 저도 그냥 할 거면 100bp 해버리지 않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거 할 거 그냥 한 방에 해라.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하지만 네. 사실 뭐 그만큼 경제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고 지금 같이 보여드린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반영하고 있는 5월의 금리 인상 정도는 거의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은 99.6%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6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최근에는 한 30%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91%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제 50bp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5월은 이제 아무래도 QT를 시행하는 만큼 75나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보다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5월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같은 경우는 저는 5월과 6월, 7월 둘 다 이제 세 번 다 50bp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75bp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6월 FOMC 이전에는 사실 5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시장 예상에서는 대부분 5월 CPI는 4월보다는 조금 둔화돼서 4월이 피크를 찍고 5월에는 피크아웃을 해서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면 6월 FOMC에서 지금 반영도 하고 있는 75보다는 50bp의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5월, 6월, 7월에 50bp씩 인상을 하고 나면 9월, 11월, 12월 세 차례 회의에서는 25bp씩 단행을 하면서 연말에 최종 금리는 2.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차피 2.75인데 어차피 가는 건데 처음부터 연초부터 50bp 딱 얘기했으면 충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막- 그때 연초에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자꾸 너무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갖고 파월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사실 3월에 또 복귀해 보면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러네. 이제 당시에도 사실 50bp 하냐 마냐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러시아 이슈 때문에 조금 슬로우다운 하겠다라고 하면서 25bp만 단행을 했었던 건데 사실 이후로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커지지 않는 한 저는 지금의 경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금리의 흐름도 뭐 정말 눈 감아다 뜨면은 고 3%가 있을 것 같은 10년 만기 그렇죠, 국제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네.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예상을 많이들 하시긴 하던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가져왔던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4 정도에서는 상단이 좀 막힐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미 뚫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저점을 이제 이 정도 이제 20년대 정도로 잡으면은 사실 고점은 한 2.4 정도로 봤는데 사실 QT를 이제 시행을 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저점을 조금 높여서 1.2 정도로 보면은 사실 한 3.1 정도까지는 고점은 잡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2018년에 금리사 사이클 당시에 고점이 3.2 정도였기 때문에 3.12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보시면 화면 같이 보시면 QT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 2018년 당시를 보면은 QT를 시작하면서부터 뭐 단기물 당연히 금리 인상하면서 같이 올랐고 장기물도 다 같이 올라갔던 그런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QT를 언제 하냐 마냐로 다 선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QT를 실제 시행하면서는 금리가 같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좀 많이 선반영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QT를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는 조금 이제 우상향하는 금리의 우상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신다면 사실 3.1 정도까지의 상승은 연내 고점은 3.1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미 최근에 한 3% 근접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3.1까지 가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가 아니라 원래 네, 월 상반기 안에도, 중, 예. 네, 5월 중 충분히 가는. 저는 5월 중에 한번 3.3%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네. QT를 시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은 가장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걱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역사적인 네네.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가파르게 오를 때는 사실 가계 신용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사실 특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금리 환경에서 뭐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났었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 다시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떤 뭔가 순차적으로 어떤 버블이 터진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그거를 전혀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반기에는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걸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올리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신용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충분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어떤 경제 환경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만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미국의 가계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지표를 보면서 사실 미국은 그래 큰 문제 없다 손 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엄청 그렇죠. 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네네.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보통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우리나라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더 금리 인상 룸이 더 남아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렇고 이제 또 최근에 신임하는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방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성장 하방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은 결국에는 최근에 좀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가파르게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조금은 그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에 물가가 높을 때 조금 더 금리를 올린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4월에 금리 인상을 좀 깜짝으로 했지만 저는 그렇게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는 5월과 7월에 더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7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종 금리 한 2%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는 성장과 물가를 조금 더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진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많아지고 있어서 수출이 사실 과거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 언제 멈췄냐를 돌아보면은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부진할 때 보통 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외 수요가 중요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동결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주식도 어렵지만 채권도 되게 어렵죠 요즘에. 네, 시장이 채권은 언제쯤에 좀 조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사실 계속 연결되는 얘기지만 미국의 금리 고점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만큼 따라가진 않을 거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월과 7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인식이 온다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조금 고점을 형성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양상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또 같이 보시면 네. 과거에도 좀 비슷하게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인데요. 이때 보시면 이제 미국이 2015년부터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왔던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2017년 말에 한 번, 18년 말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미국채 금리는 18년부터 19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년 초반에서 오히려 고점을 형성하고 먼저 빠르게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때 당시에 왜 이랬냐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부스트 해주면서 경기가 좀 좋아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이 부진했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가 빠르게 고점을 형성해서 떨어졌던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동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는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이때와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올려가든 오히려 이제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동결하는 이렇게 조금 사이클이 달라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월을 좀 지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장기채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초쯤에 네네. 뭔가 고점 형성이 조금 더 슬로해질 것이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4월 정도에 피크를 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그래도 3%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4월 물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QT라는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떨어지는 그 시점 오히려 이제 그러면 미국이 하방 압력을 받는 그 시점은 물가도 떨어지고 하반기 들어서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것이 가시화될 때나 이제 미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사이클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점을 먼저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금리는 먼저 좀 고점을 형성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가면은 조금은 속도 조절이 보일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 마찬가지일 예. 거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좀 그렇게 속도 조절이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는 괜찮아질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는 양상이 보인다라면 심리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0bp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조금 시장의 심리는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의 2분기에 조금 더 집중돼서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경기 자체가 그렇게 하반기 들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시장 심리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2분기 정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는 지금 이제 5월, 6월 네네네. 남았거든요. 5월 얼마 남았는데 우리 이제 기회는 두 달입니까? 네. 그래도 5월 초가 이제 FMC니까요. 네. 5월 초를 좀 지나면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CPI가 8.5에서 한 번 더 정점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연구님께서? 네, 일단은 예. 4월에는 더 올라갈 수 더 있는 올라간다? 걸로 지금 시장 컨센은 좀 잡혀가고 그러면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갑니까, 혹시? 그 이후로는 사실 더 올라가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년 4월부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점만 하더라도 사실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 떨어지고 나서 그 레벨인 것 같아요. 그 레벨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가
사실 시장의 심리를 빠르게 더 회복시키느냐 마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먼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유가가 떨어졌더라도 계속해서 한 90불, 100불 수준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60불, 70불 때였기 그랬죠. 때문에 계속해서 그 높은 유가 레벨이다라면 사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본 없는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대본 없는 질문? 네네네. 아까 큐티 말씀하셨는데 큐티. 네네. 큐티가 뭐예요, 큐티. 약점입니까? 근데 큐티 양적 긴축하는데 네네. 950억 달러가 맞죠? 네네 월.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덜어낼까? 지금 9조 달러가 쌓여져 있는 건데 네네. 얼마나 덜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좀 줄인다 그러면? 한 보시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한도 950억 달러가 네. 이제 한 전체 자산의 한 1% 규모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뭐 한 그때 이제 과거에도 한 5조 달러, 4.5조 달러 수준에서 줄여나가면서 한 1조 달러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 비슷한 게 양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때보다 더 크게 줄이기는 하지만 전체 자산 자체가 이미 더 많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그 속도나 그거에 미치는 금리 이런 부분들은 과거 수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빠른 어떤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했는데 또 답을 잘하셨네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그때와는 또 다른 물가가 좀 많이 높고 네네 물가도 하는, 높고 경기도 좀 둔화될 리스크도 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매크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항상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니까 엄청 그거 나거든요. 경기는 실질적으로 괜찮죠. 뭐 어떤 지표를 네네. 보면 이거 경기 진짜 좋네 하는데 어떤 네네. 걸 보면은 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네. 또 근데 미국은 이제 고용 시장도 같이 보잖아요. 네. 근데 고용 시장 자체는 너무너무 그렇죠.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 타이트닝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용 시장을 좀 보면서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어느 쪽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경기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보더라도 조금 떨어지고 꺾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지금 사실 2분기 정도에는 이연 수요 때문에라도 조금 바짝해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개선되는 그 흐름이 사실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 제한적이고 또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이 조금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가 더 지금 상황에서 개선될 그런 쪽에 무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안냐 우리 선임과 네. 이원주 선임하고 같이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원주 선임이 나와서 미국 경기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이제 기준은 이제 화물 트럭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기에 대한 기준은 미국 내에서도 워낙에 이제 그들이 보는 지표 고용만 보면 좋고 다른 쪽 보면 또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지표 자체는 되게 지금 다 개선되는 모습이긴 해요. 오미크론 이후에 다 개선되는 흐름이긴 한데 사실 아까 가계 자산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가계 자산들도 사실 미국의 지원금이 다 받쳐졌던 가계 자산이지 지원금이 없어질 때는 가계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오히려 둔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두 분을 함께 또 모셔서 한번 모시고 좋을 것 토론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채권 관련한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금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안니아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